예,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패배한 쪽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근데 이 부분인데 저희도 지난주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문가들과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더 위기다. 예,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 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책과 칼럼에 공감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군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그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내셨고 네. 그 책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그 추천의 글을 올리면서 물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네. 첨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책이 좀 화제가 됐었고 저도 그 책은 읽어봤습니다. 근데 네. 그 책을 오늘 뭐 일일이 다 논할 수는 없겠고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작진한테 전해 듣기로는 또 책을 쓰신다고. 네. 뭡니까?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김대중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 번 집권을 했는데요. 행정부와 입법부를 잡으면 실은 정권을 두 번 다 뺏겼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이제 진보의 경제 이론과 진보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 같은 게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좀 평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지난번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은 진보의 경제 노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책이고 이번에 약간 이제 진보의 어떤 정치 노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으로 지금 약간 마무리 집필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그럼 지난해 책도 쓴소리였다면 이번 책도 쓴소리겠군요. 네, 쓴소리이기도 하고 약간 보양식이 될 수 있는 건강에 도움되는 예. 거를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어느 정당이든 그 쓴소리를 보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텐데 네. 우리 정치가 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이러저런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런 게 좀 더 적어지는데 그래도 약간 악역을 감수하고 그런 역할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책과 칼럼을 통해서 여러 예. 가지 좀 주장들을 펴고 계시고 오늘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하는데 네. 물론 이게 다 연동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변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의 네. 전략이나 방향도 또 수정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권 전반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해서 네. 아까 앞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잠시 좀 보고 올까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 징계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고 또 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네. 이 공개적인 행보를 보인 그 가결파 의원 5명에 대해서 징계를 네.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의총에서 반대 발언을 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게 명분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표결로는 한 3, 40표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발언한 사람만 징계한다는 것도 좀 명분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약간 공약이기도 했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컨센서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명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관심사랑 소위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관심사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총선에서 이기시는 거고 그래야지 리더십도 더 커질 테니까. 예. 근데 이제 친명이라는 분들은 어떤 본인들의 영향력 확대 또는 원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가결파를 좀 명분으로 뭔가 경선에서 유리한 국면. 그래서 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이제 그 소위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좀 이해관계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큰 리더십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익인 거지. 뭔가 이렇게 실제로 뭔가 징계를 들어가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무리함을 감수하게 되고 명분으로도 좀 이제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징계 부분은 이렇게 봉합이 된다 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총선 때까지 쭉 이어질 것이냐?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예. 총선 때는 좀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의미입니까? 총선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게 절반은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 성격을 갖게 되고 절반은 이제 외부의 권력 투쟁을 갖게 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한 어떤 이제 인지상정인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나 소위 말한 친명 쪽 분들이 좀 더 뭔가 이렇게 세를 늘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당한 요구이기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그 자체는 정당한데 어떤 방식이 될지 좀 이제 무리한 방식이 될지 약간 이제 순리에 맞는 방식이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러저런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기 쪽에 우호적인 걸 넣는 거는 좀 불가피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좀 도를 넘는 방법을 쓰냐 안 쓰냐가 주요 어떤 이제 관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도를 넘는다면 어떤 겁니까? 그건 좀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뭔가 좀 그 상징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좀 뭔가 좀 납득이 덜 되는 이유로 다 배제되거나. 공천에서 배제된다든가. 예, 예. 그러면 이제 좀 저 좀 적절한 건가? 라는 이제 어떤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네.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 완전히 다 마무리된 문제라기보다 약간 이제 수면 밑으로 깔리는 문제. 말 그대로 봉합이군요. 뭐 그 봉합일 수도 있고 실이 이제 통합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보기에 예. 따라 다른 걸 수 있는데요. 근데 당장 뭔가 이렇게 지금 현재 국면에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최병천 전 부원장께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쇄신안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 중이고 오늘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임명을 했고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발언도 좀 달라진 측면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이번 총선에서 더 위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2011년도가 이제 되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연도로 치면 12년 전인데요. 예. 2011년 10월에 마침 지금과 비슷하게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었던. 그렇죠. 이제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는데요. 그래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붙어서 생각한 것보다 많은 표차를 이겼어요. 예. 당시에 그게 이제 오세훈 당시 시장이 이제 그 무상급식 문제로 사퇴하고 나서 벌어진 맞습니다. 보궐선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 40대는 실제로 7대 3 정도로 압도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의 어떤 그 압도적인 패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시에는 한나라당이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편의상 표현하면 예. 국민의힘은 그 뒤로 이제 쇄신을 많이 하고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좀 약간 안주하는 측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최종 의석수는 152석 대 127석이 나왔어요. 새누리당이 그때 과반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새누리당이 실은 이제 87년 이후로 과반을 한 게 딱 2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였는데 이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52석 대 127석이 나왔다는 게 있고 근데 실은 좀 덜 알려진 건데 당시에 민주당의 수도권 의석 점유율이 예. 58%였었어요. 많이 하락했다. 아니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참패에 비하면 꽤 수도권에서 선전했다. 60% 예. 정도를 좀 다른 건데 60%를 이기고도 127석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재도 55%에서 60% 정도가 수도권 의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편향이 있을 수 있냐면 수도권 여론에 거기 취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옆에 지역구나 뭐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다 분위기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 절반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또 비수도권이거든요. 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설령 60% 정도를 이겨도 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니 물론 그런데 네. 반론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면 근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땐 비수도권 지역은 네. 어느 정도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좀 단적으로 네. 승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좀 더 승패가 걸려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정도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게 딱 2번인데요. 2004년 총선이랑 2020년 총선이에요. 예. 그런데 재밌게도 2004년 총선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으로 나누면 사실상 스윙 스테이트는 충청권과 수도권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어느 정도 나머지가 다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테두리가. 예. 근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한 건 항상 충청권에서 70% 이상을 득표하고 여기서 이제 의석 점유율 기준으로 예. 그다음에 수도권도 70% 가까이를 의석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2번을
엔드 조건으로 충족하는 게만 과반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실은 지금 정도 분위기로는 과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는 이제 무사 안율 또는 승자의 저주 문제와 별개로 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구도상 이제 약간 그 보수에게 좀 유리한 의석 배분이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는 수도권이 뭐 85%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좀 어떤 그냥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는 그냥 반사이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사이익과 혁신과 중도 확장이 다 맞물렸을 때 턱걸이로 이겼다는 거죠. 예.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역대 선거 결과 물론 2020년은 압승이었긴 했습니다만 그거야 이제 뭐 여러 네. 가지 그때 당시에 네네. 어떤 시기적 상황이 좀 맞물렸던 것 같고. 다만 두 번 과반을 했던 두 번의 공통점은 충청권 70%, 수도권 70%. 예. 그러니까 엔드 조건일 경우에만 과반을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취해야 될 기본 다세는 우리가 과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것을 깔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그럼 거죠. 그 노력과 혁신, 가령 네. 지금 민주당에게 네. 가장 필요한 것은 가령 어떤 것들입니까? 이 이제 선거라는 게 상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이기는 거고, 내가 잘해도 이제 상대방이 더 잘하면 지는 게임인데, 역대 선거 결과를 쭉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결정된 것 같아요. 하나는 분열, 또 하나는 반사 이익, 중도 확장.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분열하냐, 저쪽이 분열하냐.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실수해서 반사 이익을 이쪽이 주냐, 저쪽이 주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혁신을 통한 중도 확장을 하냐. 그런데 도대체 혁신이 뭐고 중도 확장이 뭐냐가 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겠죠. 이제 그 뭐 또 질문이 들어오면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2012년도에 한국 선거 역사에서 성공 사례로 불리는 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김종인 비대위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두 비대위 모두 중도 확장에 성공한 사례로 이제 중론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012년에는 새누리당과 함께했고, 맞습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함께했었죠. 예. 그런데 혁신과 중도 확장의 특징을 곰곰이 지켜보면은 약점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 확장 또는 혁신을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약점이 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거기에서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른바 노선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 설명을 마저 해주십시오.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리더십의 혁신이 필요하면 이제 어떤 교체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공간은 결국 국회의원 숫자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어떤 공천의 핵심으로 간주할 거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래서 리더십은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전체 리더십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그 당에서 보여지는 정책 노선으로 느껴지는 일종에서 리더십의 혁신, 인물의 혁신, 정책의 혁신 세 가지가 다 맞물릴 때만 국민들이 보기에 와 정말 변화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럼 민주당은 지금 그 세 가지 항목 가운데 네. 다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예.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나름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화 면접 조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앞선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뭐 한 비슷하죠. 1년 반 예. 가까이. 예. 비슷하긴 한데 살짝 뒤처지는 게 좀 더 다수의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들은 훨씬 많은데 한 뭐 60%를 넘는데 왜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 뒤지고 있었을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이제 의구심, 그다음에 어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보여줬던 정책에서의 어떤 의구심들 그런 부분들을 좀 쇄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라는 게 진보 쪽 분들이 보기에는 진보를 표를 지키면서도 중도표를 더 당겨와서 51% 연합을 만드는 게임인 건데. 물론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보수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51%를 만들려면 요 진보 쪽 분들만 기분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뭔가 갸우뚱하는 분들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건지.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항목, 리더십 네. 혁신, 인물 공천을 또 잘해야 되고, 네. 정책 노선을 잘 설정해야 된다. 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각 항목에 대해서. 그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 전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총론적으로는 주문하시는 맞습니다. 평론가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 그거를 이제 이재명 체제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보통 10월은 국정감사의 달이고 11월은 예산의 달이고 한국 선거사를 보면 12월과 1월이 보통 이제 어떤 선거 전혀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시작이 그때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역시도 이제 기존의 얘기랑 어떤 사법 리스크랑 좀 다른 의미인 건데요. 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사법 리스크랑 다른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선거 승리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근데 비대위나 비대위에 준하는 어떤 방식을 쓰는 게 더 유리한 건지 그런 게 리더십에 해당할 테고.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그렇죠.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후선으로 좀 밀려나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고려할 그렇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어떤 이재명 대표와 색깔이 좀 다른 분들을 비대위로 모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카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공천 문제가 있는데 공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좀 약점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2016년 이제 문재인 김종인 비대위라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공천은 그때 또 실제로는 문재인 대표가 주도했었는데 네. 그럴 때 가장 모범적인 공천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영입한 거라 생각을 해요. 예. 당시에. 그게 양양자, 조홍천, 김병기, 김병관 같은 분들이었어요. 양양자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고 조홍천 의원은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하셨던 분이고 이제 한 분은 국정원 출신이었고 한 분은 좀 재산이 이제 수천억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우와 민주당이 저런 분들 영입하네. 그리고 실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도 비슷했어요. MB 정부의 특징을 어떤 재벌 대기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 그다음에 이제 4대강에 대해서 반대되는 걸로 4대강을 비판했던 이상돈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뭔가 지지층이 고령층이 한정돼 있는 걸 만회하려고 27세 청년이었던 이준석. 그래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김종인 비대위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약점 보호한 비대위였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전통 지지층의 지지는 유지하되 약점을 냉정하게 진단해서 영입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저는 만약에 제가 뭐 민주당이 어떤 전략에 관여하겠다 그러면 저는 대기업 임원 공천 같은 거 추진하겠어요. 이번 총선에서. 예, 이제 민주당이 약간 다소 억울한 점도 있고 또 뭐 미스해서 한 건 있지만 민주당이 약간 혹시 좀 반기업 정당 아니야? 민주당이 뭔가 대기업에 좀 비판적인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약간 뭐 절반은 좀 과도한 게 있고 절반은 또 이러저런 미스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2030들은 제가 보기엔 또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 표를 땡기기 위해서 2030을 공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30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게 가령 대기업 임원들 같은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서 영입하는 뭐 것이다. 삼성전자, 뭐 현대차, LG, SK 뭐 이런 어떤 그 글로벌 대기업. 그러면 글로벌 대기업이 무슨 사라져야 될 존재도 아니고 한국 경제 주축인 건 명백하고 예. 물론 우리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그 혁신형 스타트업의 분들을 그런 분들 좀 물색해서 지금부터 물색해서 그런 분들을 한 당선권의 한 30여 명 정도를 공천하면 야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도 갖고 있지만 그런 기업에 대한 성장이나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방금 말한 것도 결국은 민주당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중도 확장 전략으로 민주당이 취하려면 네. 뭐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할 문제인데 네. 그렇게 하리라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되게 이제 톤 다운해가지고 겸손한 모드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내부 구성원들도 그런가? 이제 밖으로 표명은 안 하신다 하더라도 좀 뭔가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150석이야, 160석이야, 170석이야. 이대로 가면 이긴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게 좀 예.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비교적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는 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낙관주의가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실제로는 혁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어차피 뭐 압승하는데 뭐하러 혁신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뭔가 이렇게 이러저런 이모저모를 좀 낙관적인 요소와 비관적 요소를 좀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더 공론화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제가 보기엔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아닌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심사나 어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민주당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래야 이제 대권의 그렇죠. 문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런 문제를 차분히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공론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승자의 저주 이른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보궐선거의 패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혁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로 어떤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는 네,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단 오늘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그 혁신위원장 인유한 교수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혁신위에 대해서는 좀 회의론도 그동안 많았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데. 한국 정치사에서 혁신을 좀 하기 싫을 때 만드는 게 혁신위원회고 혁신을 좀 하려고 만들 때는 게 보통 비대위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정치에서 70 내지 90%는 리더십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제도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지만 리더십을 바꾸지 않고 혁신한다는 경우가 실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래서 정치권에서 혁신위원회라는 건 왜 혁신에 대한 압박은 엄청 많은데 또 안 하자니 뭐하고 하자니 뭐하고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뭐랄까 이렇게 테두리 내에서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혁신위원회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혁신위원회가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방금 말한 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국민의힘이 약간 참패를 한 이유는 한국 정치사에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예, 일이거든요. 전례가 없었죠. 전례가 예.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 이전 같은 거는 보수적 분들이 보기에도 약간 좀 뜨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흉상 이전을 중단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이제 뭔가 몸으로 실천으로 발로 보여주는 건 아직 안 보이고 뭔가 약간 좀 아직은 레토릭 국민들은 옳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옳은 것에 수용한 건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제안하면 받을 기사가 있다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무산이 됐죠. 이제 당에서는 받을 기사가 없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도 그런 하나 것 이제 같습니다. 약간 예.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이제 다른 언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네. 실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기조 전환, 노선 전환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 사람 마음이어가지고 뭐 이제 단정으로 할 수는 예. 없을 텐데요. 현재까지 보여지는 걸로서는 레토릭 수준에 머물러 있으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말이라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 실천, 아까 가령 홍범도 장군 흉상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드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기대치 대비 실제치가 변동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최근에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걸로 나와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안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뜨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뭔가 좀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고 있다. 그 연말 연초 이제 정기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네. 이제 최병천 전 부원장께서도 네, 김한길 역할론에 대해서 쓰신 바가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원래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는 분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텐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였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내각의 핵심 실세들, 그 정부의 핵심 실세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실세인 분들을 90여 명을 모아서 국민통합위원회 같이 만찬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뭔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 힘을 많이 실어줬죠. 엄청나게 김한길 위원장에게. 실어줘가지고 예. 거의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핵심 2인자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이제 힘을 팍 실어줬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김한길 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께서 나름 정치권에 오래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정무적 감각이나 기획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총선 때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부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신당 또는 뭐 신설합당 이런 방식이 있고 저는 이제 그 방식은 좀 약간 이제 그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최소한이란 말은 뭐하지만 또 하나 가능성은 공동 선대위원장 가능성이죠.
비대위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대위원장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실권을 갖는 선대위원장과 이제 실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동률로 봐야 되기 동률로 때문에 봐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 혼자 맡으실 가능성은 높진 않겠지만 원탑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원탑이 아닌 이유는 가령 그 보수 진영 내에 어떤 반발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김한길, 한동훈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도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이든 네, 아니면은 뭐 그냥 지역구의 후보든 네. 나온다면 그것은 유의미한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역구 후보 변수는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로 나가면 약간 n분의 1 취급되는 게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예, 지역구 후보라는 게 결국 이제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뭘 파괴력이 있는 분,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 레벨이 있는 거니까 어떤 정치적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정치적 무게감으로 치면 공동 선대위원장이 좀 더 비중 있게 두는 걸 텐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워낙 고관여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싸움꾼 이미지가 전혀 없진 않은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예,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약간 신선하다. 정치권스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에 잠깐 뭐 예, 간 적이 모습을 있잖아요. 드러냈죠. 그때 예. 이제 뭐 사진 찍으려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약간 셀럽력이 있다 그럴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정한 정도의 어떻게 조화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면서 민주당에서도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근데 이제 신당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유승민, 이준석 신당 변수. 네. 예, 이거는 가능성, 현실 가능성과 또 그것의 어떤 파장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이 이제 신당의 뉘앙스를 매우 강하게 풍기는 건 맞는데 실제로 신당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컨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신당을 만든다는 건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의 거치에서도 좀 이렇게 움직임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랑 유승민 대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는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반 정도는 이제 약간 협박 비슷하게 이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좀 더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훌쩍 가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